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LH 직원들의 투기성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른바 LH 방지법이 발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강북구가 올해 태어난 첫째 자녀부터 출생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마포구가 인공지능 반려로봇 마포동이를 지역 내 400명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보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광주시가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 통계 개발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회 소식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성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른바 LH 방지법이 뒤늦게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회 이슈가 발생하면 그제야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에 관한 국민들의 분노는 국회 입법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지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 시흥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입법 청원에 나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 할 것 없이 투기방지법을 발의하고 있지만 뒷북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허탈감이 큽니다. 2기 신도시 때도 대규모 투기가 적발된 전례가 있음에도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부패 방지 시스템조차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징벌적 환수제를 꺼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부당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내더라도 징역형을 면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부당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고 부당이익은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강력한 벌칙 조항을 부동산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원내에서는 공직자의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는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준법감시관을도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 개발은 이번 사태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투명하고 깨끗한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에 즉각 착수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LH 사태 이후 여야가 내놓은 법안만 10여 건입니다.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을 비껴나가기 위한 면피성 입법이 아닌 제대로 된 수사나 감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정부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는데요.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 거래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1차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9일 만인데 국토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밖에 2년 전 이미 정부와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관련자가 3기 신도시 땅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의 청원글이 올라왔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 글의 청원인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 신도시는 지난번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와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창릉의 신도시는 2018년 LH의 내부 검토 도면이 유출돼 논란이 됐던 지역입니다.
도면 유출 이후 LH는 창릉을 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으나 1년 후인 2019년 다시 3기 신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와 그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 내역 등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만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창릉 지역을 확정하는 것이 우리 이번 주택 택지지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혹 속에도 창릉 지역은 신도시로 지정됐으며 당시 해당 청원글은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채우지 못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청원 내용을 세심하게 봤으면 오늘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같은 사태를 좀 더 일찍 대처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부지 매입,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 상가 매입,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등이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투기 사건, 정부가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40회 황금 촬영상이 11일 중구에서 개최됐는데요. 한국 영화 산업을 이끌어가는 반가운 얼굴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40회 황금 촬영상 영화제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작년부터 여러 차례 미뤄지다 열리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영화인들의 축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던 걸 어떤 영화인들에 위한 뭐 그냥 파티로서 뭐 그냥 개최하게 된 걸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못했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40회를 어쨌든 개최를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을 못 모시게 되고 그래서 그런 차라도 이제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좀 개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레드카펫 행사로 화려한 막을 올린 황금 촬영상 영화제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가 주최하며 시상 부문은 금, 은, 동 촬영상과 신인 촬영상, 신인 감독상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회원이 맡았으며 심사 기준은 창의성, 기술성, 예능성 등으로 나눠 채점했습니다. 이날 영예의 최우수 작품상 주인공은 기생충이었으며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감독상은 블랙머니 정지영 감독이 수상했으며 신인 촬영상은 로망의 이정인 감독이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계에 타격을 입은 거는 정말 아쉽죠. 아쉬운데 코로나가 다 나아지면서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편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황금촬영상 영화제는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회원들이 1년간 촬영한 작품을 대상으로 출품작을 비교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한국 영화의 지속적 기술 감각을 유지하고 새로운 얼굴을 찾는 데 목적을 둔 영화제입니다. 사교육에 있어서 소득 수준별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은 줄었지만 소득 수준별 사교육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1인당 월 사교육비는 줄었지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사교육비는 늘었으며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2년 연속 80%를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사교육 유발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등교 수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3년간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한 데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입시 정책에 대한 불안 탓이 크다고 밝히며 부의 대물림이 교육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일보는 등교 수업이 제한된 이후 부실한 원격 수업에 대한 불안과 기초 학력 저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부실한 공교육을 사교육으로 보완할 여력이 없어 소득에 따른 학력 격차가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대면 보충 수업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학생들의 학력을 전수조사하는 유일한 시험인 만큼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학력 격차 해소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일보는 사교육 팽창은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비롯해 계층 격차의 재생산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주요 과제이지만 코로나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수업을 받고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공교육, 사교육 모두에서 소외돼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됐다는 지적도 무겁게 새겨야 하며 부모 소득 수준이 학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난 상황 속에 더욱 벌어지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 격차가 장차 좁히지 못할 교육 재난 상황으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의 확산으로 대면 수업이 줄면서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올해 태어난 첫째 자녀부터 출생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뒤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등을 이용해 접수하면 됩니다. 강북구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첫째 자녀부터 출생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신생아별 지원금은 첫째 20만 원, 둘째 40만 원, 셋째 60만 원, 넷째 이상은 100만 원으로 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일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를 이용할 경우 신분증 하나로 전국이나 서울시의 공통 서비스를 포함해 자체 지원 사업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강북구의 출산 대책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종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월 말까지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강북구청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체와 종사자를 위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한 달에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상태에서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최대 3개월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북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사업체나 영업 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의 근로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까지로 사업주나 무급휴직자,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 우편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되고 비대면 접수가 힘들 경우 강북구청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강북구는 이번 지원금이 실업 예방과 고용 상태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가 인공지능 반려로봇 마포동이를 지역 내 400명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보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포구가 서울시자치구 최초로 AI 기능을 접목한 반려로봇은 우울증, 만성질환, 인지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를 위해 마포구는 지난 2월 5일 실제 어르신들의 돌봄을 수행하는 수행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마포 노인복지센터와 마포 어르신돌봄 통합센터의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130명에 대해 총 4회차로 분산해 진행된 교육은 반려로봇 마포동이 활용, 사용법 설치 및 권장사항, 생활지원사 관리 어플, 세척 및 소독, AS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해 수행 인력들이 실제 어르신 댁을 방문해 반려로봇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포동의는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접목된 기술로 120만 건의 회화 전개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지를 돕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자에게 맞춰 진화합니다. 마포구는 마포동의를 3월 중순까지 지역 내 어르신 400명에게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내수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대전시가 창업기업의 온라인 판로 지원에 나섭니다. 대전시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3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온라인 광고 지원 사업은 키워드 광고 지원, 배너 광고 지원, 소셜 마케팅 지원, 온라인 기업 인터뷰 등이며 선정된 기업은 대전의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플랫폼인 온통대전몰에 입점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혜택을 넓혔습니다. 선정 규모는 25개사 내외로 기업당 최대 700만 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모집 공고와 접수는 사업 수행기관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해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46.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이 시민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재가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이 서구와 유성구에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완료,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3월 9일 문을 연 종합재가센터는 지역 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재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서구와 유성구의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5개 구에 총 8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안정적 정책을 통해 대전형 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부 정책 사업인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3월부터 사회서비스원 자체 긴급돌봄 사업과 의료기관 돌봄 인력 모집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광주시가 서울대 전남대와 함께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서울대 전남대는 지난 26일 서울대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등 AI 분야 연구개발과 기술 인력 교류, 신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공간적으로 떨어진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데 오늘 이제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게 되면 인공지능 중심 도시 강주 만드는데 저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 광주시와 양대학은 교육기술 인력 교류, 저비용 고성능, 고전력 효율의 새로운 AI 클라우드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협력하고 서울대의 광주시와 전남대가 주축이 된 AI 거점센터 설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AI에 이은 미래 첨단 산업 창출을 위해 서울대 기초전력연구원과 함께 다양한 과학 분야 및 산업에 폭넓게 활용되는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광주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 통계 개발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청년 통계는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업해 개발되며 지역 거주 청년에 대한 각종 정책 수립과 일자리 창출 기본 자료로 활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인구, 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분야 등 청년들의 생활 전반으로 시가 보유한 사회조사 등 각종 조사 자료와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자료를 포함한 기존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이에 발맞춰 청년들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개발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가 될 수 있도록 통계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계 자료는 올 하반기에 통계청 지역통계로 승인받아 광주시 홈페이지와 국가통계 포털 등에 결과보고서, 통계표, 마이크로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3.1절을 기념해 항일운동의 전초기지인 원당리에서 원당리 출신 독립지사 3인을 추모했습니다. 평창읍은 지난해 11월 3일 원당리 출신 독립지사 3인의 항일운동을 기록하고 숭고한 애국심과 불굴의 민족혼을 영원히 기리기 위한 원당리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원당리 31번지 일원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추모식과 기념행사는 3.1운동 독립지사들을 위한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기념노래, 만세 삼창 등의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3.1절 추모 및 기념 행사를 통해 비석을 세운 현장을 역사적 의미로 부각시키고 지역 주민의 문화적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대신 배달 음식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덕분에 보편화된 것이 바로 배달 전문 앱이죠. 강원도형 배달 앱 일단시켜가 운영 중인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횡성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3월 3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와 횡성군, 강원도 경제진흥원 등 1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일단시켜는 강원도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는 배달앱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가 직접 출시했는데요. 중개수수료, 광고료, 입점수수료 등이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횡성군은 오는 7월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앞으로 가맹점을 집중 모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 K-뷰티 클러스터를 지정할 계획인 가운데 충북도가 이를 유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212곳 가운데 41.9%가 밀집해 있는 충북 청주. 연구기관과 산업단지, 교육기관 등 화장품 뷰티 산업 인프라도 풍성한 화장품 뷰티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2017년 오송천단 의료복합단지에 문을 연 충북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는 화장품 뷰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성 평가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에는 100억 원을 투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전자상거래 등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비대면 화장품 산업 육성에 선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보건의료 분야 6대 국책기관도 오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투자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오송화장품 산업단지는 2025년 준공돼 화장품 연구개발과 생산유통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오송역 일원에서 화장품 뷰티 산업과 문화를 한 곳에 모은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화장품 뷰티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모를 통해 K-뷰티 클러스터 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이와 같은 장점을 내세워 K-뷰티 클러스터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K-뷰티 클러스터는 정부가 2019년 12월 발표한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의 한 축입니다. K-뷰티 클러스터 유치 예정지인 오송과 오창은 화장품 산업단지 조성부터 국제 K-뷰티 스쿨 설립 등을 통해 클러스터 조성 취지에 맞다는 게 충청북도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보령시는 백신 공급 상황에 맞춰 접종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령시는 지난 26일부터 관내 요양병원과 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보령 요양원 관계자의 첫 접종을 시작으로 관내 보령 요양원 등 요양시설 7개소의 입소자 2명과 종사자 180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3월 말까지 정부 우선순위 지침에 따라 1,200여 명의 관내 요양병원과 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내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종사자 등에게 차례대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분기에는 65세 이상,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고 3분기에는 성인과 소아, 청소년 등을 접종함으로써 11월에 백신 예방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에 또 하나의 둘레길 명소가 탄생했습니다. 조박저수지 둘레길 준공으로 아름다운 갈대의 풍경과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조박지 둘레길, 시민과 관광객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힐링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일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조박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조박저수지 둘레길은 원점 회귀가 가능한 순환형 수변 산책로이며 경사가 없는 평탄한 지형으로 남녀노소 모두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1.5km 산책로 구간의 폭 3m 중 1.5m에는 보행 매트가 설치됐으며 나머지 1.5m에는 마사토 맨발 걷기 길이 마련됐습니다. 또 세족시설과 휴식을 위한 의자 설치로 방문객의 편의도 챙겼습니다. 이와 함께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160m의 데크로드와 편안하게 수변 공간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데크도 조성됐습니다. 특히 조박저수지에서는 가을의 황금들판과 갈대, 철새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방문객에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힐링 공간을 제공합니다. 포항시는 조박지 둘레길이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새로운 치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오어지 둘레길과 함께 포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둘레길 명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양산시가 어린이 공원을 테마형으로 특색 있게 변모시키고 있는 가운데 올해 동서부 지역의 각 3곳의 어린이 공원을 조성합니다. 동부 지역에는 평산동 먹자골목 인근 평산 8 어린이공원과 용당동 용당 1 어린이공원, 평산동 평산 10 어린이공원 등 3곳으로 휴게시설, 다목적 구장 등을 갖춰 연내 조성을 마칩니다. 서부 지역에는 물구읍 가촌리 가촌신기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상부 꿈샘 어린이공원을 3대 어울림공원으로, 양주동의 황산 어린이공원을 정원형 주민체험공간으로 재정비합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군산과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군산과 새만금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내년 5월에 정식 개장됩니다. 새만금 방주제와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작된 이번 신시도 사업은 군산시가 산업 고용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휴양림 조성 총사업비가 기존보다 3배 증액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천혜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대신 전기 셔틀카를 도입,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휴양림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관계자는 이곳 자연휴양림은 신시도의 산과 바다가 만나는 우수한 자연과 해양 경관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휴양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군산시가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해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나 대피 장소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황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가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화학물질 관리지도 시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어플을 통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어플을 설치하고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 장소 등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학물질 관리 지도는 지역 내 화학물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학물질의 특성이 폭발성, 부식성, 독성 등 전문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작된 화학물질 관리 지도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인식시키고 주민 고지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무주군이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양봉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무주군이 양봉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양봉관리 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합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시행되는 이번 교육은 5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론 33시간과 현장 실습 8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과정에는 양봉의 이해와 입문, 꿀벌의 종류와 생태 등 다양한 관리 기초 지식과 기법을 교육합니다. 무주군 관계자는 농업 분야 전문 자격증 취득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양봉관리 지도사 취득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장수군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황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수군이 4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대상들의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이달 2일에서 4일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대상자인 요양시설 및 복지센터 종사자, 입소자 69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하고 2개월 뒤 2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료원은 기관 담당자를 지정해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7일간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예순 의료지원과장은 주민들의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종을 추진해 집단 면역 확보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지난해 9월 개막 예정이었다가 코로나 여파로 연기된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이 마침내 국내에서 막을 올립니다.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은 미국 공연계에서 주목받는 작곡가 겸 극작가인 데이브 말로이가 톨스토이 소설 전쟁과 평화 중 일부 이야기를 기반으로 연출가 레이첼 찹킨과 협업해 만들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조시 그로반이 주인공으로 참여한 브로드웨이 공연은 2017년 토니 어워즈에서 최우수 뮤지컬상도 수상했습니다. 주인공 피에르 역에는 배우 홍강우와 가수 K-윌이 더블 캐스팅됐으며 3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 능동 유니버셜 아트센터에서 공연됩니다. 차세대 앤디 워홀로 주목받는 영국 팝 아티스트 필립 콜버트의 작품을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필립 콜버트의 한국 전시회 넥스트 아트 팝아트와 미디어 아트로의 예술여행이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눈길을 끄는 TV 로봇 랍스터는 필립 콜버트가 백남준의 로봇 작업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작품입니다. 필립 콜버트가 특수 제작한 TV 로봇 형태의 평면 캔버스에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캐릭터 랍스터를 접목한 것입니다. 이를 기념해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위 세종뜰락에는 필립 콜버트의 스탠딩 랍스터와 스케이트보딩 랍스터가 설치됐으며 이번 전시는 5월 2일까지입니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유산과 천연기념물을 연계한 공동특별기획전을 개최합니다. 문화재청과 목포시가 자연유산과 천연기념물을 연계한 공동특별기획전 남도의 자연 유산이 되다를 6월 30일까지 목포 자연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천연기념물센터가 보유한 천연기념물, 식물, 동물, 지질, 명승 가운데 서남해안 권역의 자연유산 자원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남도의 자연유산에서는 서남해안 지역의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제2부 목포의 자연유산에서는 목포의 자연유산 자원을 소개합니다. 천연기념물 식물로는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숲, 진도 관매도 호박나무, 천연기념물 동물로는 노랑부리 저어새를 비롯한 흑두루미, 수달, 독수리 등의 박제 표본이 진열됩니다.
상황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장시간 사용으로 눈 건강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안구건조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먼 곳을 바라보며 눈 피로를 덜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